네, 부타님 아까 전화가 와가지고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해가지고 다시 질문을 이어갈게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어떤 계기로 이제 하시게 됐는지, 그때 빚을 다 갚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럼 그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네네. 사전에, 아니면 그때 이제 예전부터 해오던 거를 이제 하게 된 건지 그 계기가 이제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너무 얇게 알고 있으면 네. 되게 심플한 로직 자체에 대한 깊이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만들어지는 구조랑 그냥 네. 돈을 넣어서 내가 투자를 이렇게 심어놓는 거는 두 개는 다른 거라서 네. 그 전까지도 이제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얇게라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나는 지금 1, 200 당장 얘를 절대 잃지 않으면서 어쨌든 투자 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를 이제 나는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좀 심도 있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파고들수록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이제 세금 체계랑 네.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그 세금 체계 안에서 내가 최대한 이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지금의 갭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깨우치게 된 거죠. 아니 그 당시에는 네. 어떻게 이런 부동산 커뮤니티라든지 네네. 뭐 수업 같은 거 없었을 텐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있기는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선모라고 하시는 아주 부동산 시대 끝났다고 말씀하시던 그런 분이 이제 선대인. 네 맞습니다. 지금도 나오던데. 지금도 나오죠. 요새 네. 신나가지고 신나셨어요. 네. 폭락 왔다고 네. 하면서 내 말 들어봐라. 아니 저도 하겠어요. 근데 그분의 영향이 또 컸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16년 말에서 2017년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언론사 쪽에서도 대한민국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 열풍 끝났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절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건 그분들 얘기인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 구조가 나는 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수는 있겠지만 네.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닐 거라는 판단도 했었던 게 있어요. 네. 결국에는 아무리 이론이 뛰어나도 결국 이제 우리 그런 걸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군사무기 만드는 최고 전문가는 학자가 아니에요. 탱크 만들고 전투기 만들 최고의 전문가는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네. 직접 다루는 분들. 네. 쉽게 비등한 예로 들면 처음에 왜 러시아에서 T-50이라는 전차가 나왔을 때 네. 진짜 공장에서 막 찍어냈거든요. 주물로 막 찍어내는데 이 T-50이라는 이 전차가 나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팬더라든지 아니면 독일의 되게 유명한 전차들 뭐 타이거 이런 전차들 있잖아요. 흑표 그런 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흑표도 조생. 블랙 타이거? 아 맞아. 우리나라 거죠. 아 그런가요? T-52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에서 쓰고 있던 주력 탱크였거든요. 아.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되게 좀 뛰어난, 솔직히 잘 만든 건 아니에요. 네. 말씀드렸죠. 주물로 그냥 막 찍어낸 거기 때문에 공급이 많았던 건데. 네네네. 근데 이 아이가 되게 뛰어났던 건 딱 하나였어. 얘는 탱크인데 서스펜션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서스펜션 탱크에 안 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도 많이 안 나고 움직임 너무 강하니까 속도에 대해서 좀 제한이 걸렸어. T-52는 그 무거운 덩치에 비해서 시속 50km를 낼 수 있었거든요. 네. 그 기동성은 누구 따라올 수 없는 전차였었기 때문에 심지어 독일의 그 전차 부대 운영하시는 장교들도 사실 자신들의 독일의 기동 전술엔 T-52가 더 적합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주포나 방어력 이런 거는 솔직히 전부 다 타이거가 훨씬 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T-52에 대해서 그런 평가가 내려졌다는 건 독일 안에서 그렇게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아무리 만들고 막 해도 이 사람들이 결국에 만들어낸 건 자기들이 이론 안에서 만들어진 크고 무거운 애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는 기술자들이 직접 찍어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공학적인 특별한 뭐가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물론 이제 1대1 대결로 봤을 때는 화이트 타이거라고 불리는 이 타이거 전차가 훨씬 더 뛰어난 병기임에 맞지만 결국엔 최고에 남은 승자는 결국은 이 T-50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실전에서 살아남는 사람,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는 사람이 무조건 승자이기 때문에 네. 뭐 선대인 씨 그분이 얼마만큼 대단한 투자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락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부동산이 끝났다고 하시면서 왜 수강료 받으시면서 하락장 때 뭘 투자하면 되는지 설명하시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잠깐만요. 하락장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투자 스쿨을 열었어요. 연다고요? 네. 이상한데? 하락장일 때 투자를 하는 거 뭘 해야 되는가? 선대인 씨가 그러셨어요. 아, 전 사실 네. 그분 그냥 하락을 막 무조건적으로 외쳐가지고 그렇지. 자세히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야, 신기하다. 그 무슨 뭘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저도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궁금하다. 근데 야, 그걸 돈 받고 하는구나. 약간 뭐가 표리부동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이제 부동산 강의를 하시는 분 숫자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소수이기 때문에 이분들 수업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와.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엔 제가 돈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명한 강사님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 이제 청강을 하러 갔다가 전 진짜 사정이 절박하니까 혹시 수강료 대신 제가 청소라도 도우면서 조금이라도 들을 수 없겠냐.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 수업료가 다 돈이니까. 와. 근데 진짜 절박하셨네. 절박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일단 도서관을 뒤지는 방법이 첫 번째였고, 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책을 일단 싹 다 훑어보고 실전적으로 도움이 됐던 책들을 정리를 하고. 야, 멋지시다. 그거만 하는데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책을 정리하는 것만. 아, 그때 부동산에 대한 체계와 이론이 다 잡히셨군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이제는 이제 현실에 반영을 해봐야죠. 실전을 또 하면서. 실전을 해봐야죠. 실전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걸로도 내가 좀 강화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중고서적점에 가서 부동산 공법 책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흔히 말하는 중개사 자격증 딸 때 보는 책들, 네. 그거랑 세금책에 관련된 책들을 샀죠. 그것도 다 읽고 나가 부동산에서 내가 이렇게 실제로 적용해볼 대상들을 골라내고 분류하는데 그것도 한 1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실에 반영 하나씩 하면서 뭐가 차이점이 생겼는지, 어떤 게 오류가 났었는지 다시 또 정리하는데 또 1년이 걸렸었고. 자, 지금 2, 3년 정도 되는 지금 기간을 아까 그 채무의 어떤 압박을 받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회사도 다니고 있었죠. 와,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셨을까? 그때 스트레스 엄청나셨겠는데요. 탈모 이런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탈모는 없는데 네. 몸은 좀 건강은 많이 해쳤죠. 그때 데미지 많이 입으셨죠. 네, 그 시기를 견뎌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아유, 진짜 이거 지금 덤덤하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게 옆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감정을 이제 희석시키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막 오버랩이 되네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까 그 청강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그거가 저는 사실은 느껴져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부따님 어떻게 보신 줄 아십니까? 솔직하게 여기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따님의 수업을 듣고 싶어서 부따님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았어요. 천재인데? 그 팬님도 그랬고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부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어쨌든 주류를 이룬 부동산 강사들도 있었지만 접근 자체가 워낙 고액이어서 일단은 접근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현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다 이걸 갖다가 밑바닥에서부터 이론을 정립해 나갔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안전한 투자를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다 정립을 한 다음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셨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신 거, 계속 지속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부따님은 근본적으로 법인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848이신 거잖아요. 4848이죠.
그러면은 지금도 법인 투자 최근에 보면 법인 투자는 끝났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투자가 아직도 여전히 네. 앞으로도 계속 유용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뭐 규제에 따라서 계속해서 영원하리라고 말하기 좀 과하죠. 왜냐하면 어떤 규제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방식의 투자 방법이 생길 건데, 일단 현행 시점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개인 종부세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채수의 제한이 있는 건 똑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아무리 이제 뭐 10채 20채 이상에 대해서 단기간에 사고 팔고 했을 때의 일정 부분 이상의 차익이 꾸준하게 남는 거는 법인 투자니까. 그리고 뭐 갭 투자 방식은 제 주력이긴 하지만 네. 어떤 투자도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좀 먹힐만한 법인 투자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 가격 이상 되는 아파트 가격들은 지금 하방 압력을 받을 때 특히 중위가에 있는 애들이 좀 많이 흔들려요. 네. 고가에 있는 애도 많이 흔들리는 게 보이지만 이슈가 그쪽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네. 사실 중위 가격이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변동폭도 제일 심하고 매수세가 붙는 것도 그쪽에서 요런에 따라가지고 붙는 것도 편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중위가에 있는 애들을 보시던 분들도 지금 특히 DSR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갭 투자하시는 특히 법인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땡큐인 게 대출의 한도를 제한을 걸어놨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브레이크 걸렸기 때문에. 그럼 이 천장이 있으면 이 천장에 맞게끔 보통 집을 일단 구매하실 때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저렴한 물건부터 하방에 있는 물건부터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아하. 그러면 당연히 갭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특히 몇십 채씩 가지고 있으면, 네. 예를 들면 10채당 하나에 뭐 100만 원씩 내가 이제 이익을 남겨서 팔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근데 개인 물건으로 할 수 있는 건 채수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한 채로 이걸 똑같이 맞추려면 그 한 채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배의 수익이 남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네. 하방 압력이 강한 시장에서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마이너스가 우리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넘기려고 한다고 할 때는 거의 내가 이득을 많이 줄여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법인 소액 투자하는 분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리고 어차피 법인 소액 투자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을 사기 때문에, 네. 단순 공시지가 1억 미만 물건이 아니라 네. 이게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대출이 정말 잘 나올 금액대 아주 매매가 자체가 아주 저렴한 걸 선택해서 취득을 하면, 네. 팔릴 때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 우선적으로 선호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법인으로 소액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물건이 좀 잘 팔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네, 지금 어디를 사고 계세요? 그거는 수업 때 말씀드릴게요. 아유, 안 넘어오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네. 전에 네. 수업하셨을 때 네네. 저한테 익산, 영등동 뭐 그런 데를 말씀해 주셨어요. 모현동.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못 샀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샀어요. 네. 근데 거기 그 지역은 네. 아무리 뭐 깡통 전세니 역전세니 하면서 뉴스에서 많이 이렇게 호들을 까도 네네. 풀피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는 됩니다. 정말 되더라고요. 그리고 풀피가 되는 원리가 KB 시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전세 자금 대출이 그만큼 나오는 거야. 네.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네. 근데 전세가 1억 500이 돼도 아니 1억 1000까지는 전세 대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방 정직성이 있고 상승 여력이 이제 스프링처럼 올라가기 직전의 것들을 사신다고 하셨는데, 네. 너무 궁금해요. 어떤 원리로 그걸 사고 계실까? 뭐 언제는 뭐 포항에 투자자가 몰릴 때도 있고, 언제는 뭐 사천에 몰릴 때도 있고, 그럴 그러잖아요. 때가 있죠. 그거를 한 발자국만 더 앞서 나가시는 그런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네. 너무 궁금합니다. 조금 원리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걸 동시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제 수강생 분들 중에 재수강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임장반이 따로 있는데 이건 임장반 수업은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게, 사실 제가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지금 한 18개월 이상 전에 네. 오른쪽 방향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 달러도 분명히 많이 사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서, 이거 달러를? 왜냐면 1,500원을 넘어갈 것 같다. 네. 그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거든요. 어떤 구조냐면 네.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동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구조인 건 맞아요. 근데 네. 사실 구조 영향을 먼저 미치는 것보다는 네.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면 달러 환율의 변동이 와요. 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원화를 찍어내게 되면 네. 달러에 맞춰서 찍어내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제 원화의 가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 심플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외적인 원화의 신용도는 그 달러의 보유고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입을 하게 될 때는 무조건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달러라는 아이가 미국에서 많이 찍혀서 나온다고 하면 그렇죠. 우리의 원화가 갑자기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찍어낸단 말이에요, 숫자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작년에 코로나 시기가 됐을 때 정말 많이 찍어냈거든요, 달러를. 헬리콥터 머니라 부르죠. 완전히 찍어냈었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전 정부에서 그걸 원화를 그렇게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찍어냈어요, 숫자를.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 재난 지원금. 맞아요. 유동성을 엄청 줘버렸잖아요. 아. 근데 이건 미친 짓인 게 왜 그러냐면, 달러는 기축통화이자 동시에 시기에 따라서는 투자처이기도 해요. 네. 그만큼 달러는 어딘가에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화는 우리만 쓰잖아요. 네. 이거를 혹시라도 나중에 좀 원화 가치를 좀 절상하기 위해서는, 절하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얘를 뭐 증세 아니면 금리 인상,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쓰던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회수해서 소각시켜야 되는데, 네. 달러만큼 빠르게 소진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이제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훨씬 많이 오를 테니까, 네네. 그래서 달러를 많이 사라고 했던 거고, 그만큼 또 달러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같은 것들 가져올 때 비싸게 주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택 가격 그 인플레가 반영이 되거든요. 네. 신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그것보다 낮게 해서 팔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주택을. 네네네. 근데 예정 잡혀 있는 물건들, 3기 신도시도 약속하면서 이전 정부가 네. 이제 원자재를 받아서 공급을 하기로 했던 그 시기를 맞춰보면 네. 한참 비싸지고 있는 시기에 이걸 사와야 되는 구조로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게 사단이 났던 게 결국 둔촌주공이잖아요. 네. 원자재가 인건비가 맞아요. 모두 다 인플레에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음.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뭐 네. 이제 일단 그런 것도 있어요. 말씀하셨던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런, 그쪽은 러시아는 전쟁이라고 표현 안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특수 임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네. 어쨌든 전쟁은 전쟁이니까.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에 가장 많이 이제 수출을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혹시라도 이것이 미국과의 분쟁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오게 되면 네. 두 가지가 걸림돌이 생겨요.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럼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원자재를 써야 되는 유럽 쪽이 좀 힘들어져요. 네. 그러면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 실제로 반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역대급 유로화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 700m 앞 남풍새 IC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그런 러시아를 향한 제재가 발생하게 되면 러시아가 묶여있는 나라도 같이 제재를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나라가 되겠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중국 같은 나라는 어차피 미국에 대해서 약간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나라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 물건들도 결국엔 같이 제재가 될 건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토리와 배터리 같은 게 결국엔 반영이 된 거고. 네. 그럼 이것 자체가 지금 현행 이제 미래 먹거리로 쓰이고 있는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다 보니까, 네. 결국엔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급이 거의 안 되고 같이 가격이 오를 거라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경제 전망 같이 보는 거거든요. 이게 거시적인 거라고 하면은, 네. 미시적인 거는 결국 그렇게 원자재가 올라서 인건비가 올라서 인플레가 반영이 된 것들이 월급에 가장 늦게 반영되거든요. 그렇죠. 네. 가장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어요. 네, 맞아요. 네. 가장 먼저 선반영되는 거는 네. 결국은 자산에 먼저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이 자산인 게 확실해지니까 그러면 미리 달러와 자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폐 가치 얘기하다가 네네. 제가 우크라이나 말하는 바람에 네네. 바로 좀 건너뛰어가지고 네네네. 화폐 가치가 이제 달러를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또 우리 원화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이 전쟁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네. 이 종합적인 것들을 이제 보셨을 때 네네. 이제 이러한 환경들이 조성될 것 같다라고 보셨다. 뭐 러시아 전쟁 그때 네. 발생하지 않았던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300m 이제 달러 자체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건 확실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시점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제 전반적인 경기가 다 좀 약간 나빠지는 상황이었었고 네.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좀 자산에 대해서 좀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 그때 많이 빠졌던 게 해외 주식이랑 코인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수치, 달러의 수치, 그 점수로 이제 숫자로 나와 있는 거는 충분하다고 나오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돈이 빠져나가면 해외 기업으로 그냥 다이렉트 꽂혀버린단 말이에요. 네네네. 당연히 그러면은 실제 수치와는 다르게 네. 달러가 부족해지는 게 선명해지잖아요.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달러가 비싸지는 게 보일 텐데. 네. 그리고 그렇게 달러가 비싸지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신규 분양가도 오르고 신규 분양이 안 되거나 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초이칸이라든지 뭐 제초안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설사들의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되게 제한적으로 계속 묶어두는 정책을 이대로 계속하고 있으면 수익환, 제초환 이거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이게 재건축에 대해서 뭐 재개발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치가 진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게 시공사들이 가져가야 될 수 있는 이익들을 되게 제한한 게 되게 많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그런 거 분상제도 말씀하시는 물론 거죠? 있죠. 네. 근데 이것저것 이게 분산해서 이게 돈이 결국엔 이것들이 다 쪼개져서 그렇죠. 어느 정도 시공사가 좀 이게 먹어야 되는데. 좀 물론 수익이 좀 나야 돼요. 네. 보통 아파트 한 채당 이제 건설사가 남기는 수익은 5%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나마 좀 수익이 남는 구조가 되는 건데 근데 원자재가 이렇게 반영된 걸 전혀 반영을 안 시켜주면 결국에는 건설사는 안 짓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텔이 대체해서 더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네. 뭐 지산이라든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은 뭐 오피도 지을 수 있고 지산도 지을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를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금액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동산 전반이 같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해 버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커지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달러랑 그 다음에 이런 자산 이제 뭐 땅이 됐든 내가 내 수업을 지금 듣고 있다면은 뭐 아파트가 됐던 간에 자산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해둬라. 왜냐면 주식에서 빠진 돈은 금융에서 빠진 돈은 주식에서 제일 먼저 빠지고 네. 그다음에 코인은 또 주식하고 연동되거든요. 네.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왜 이제 이것도 심리 요인이 좀 작용하게 되는데 빠지기 시작한 게 보이면 네. 급속도로 그 자산에서 다 돈을 빼버려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네. 우리가 이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똑같이 자산 시장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했던 거는 사실은 네. 아까 어디를 사야 됩니까를 물어봤을 때 그거는 수업에서 알려준다 하셔가지고 네네. 원리를 물어봤는데 지금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시다 보니까 거시적 관점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미시적 관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자 좋아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뭐 환율이라든지 그런 뭐랄까 또 그걸로 인해서 네. 건축 자재비가 오르고 또 뭐 전쟁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또 뭐 아까 히토류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모든 자산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그 가운데에 또 이런 저런 제재들이 있는데 그까지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건축 자재비도 오르고 이런 저런 제재 때문에 건설사들이 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짓지 않게 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다른 부동산 대체재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또
더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우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법인을 통해서 개투자를 해서 사팔사팔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환경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어떤 지역을 찍을 때 그러면 이런 환경 가운데 네. 그 지역을 찍을 때는 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네, 요 부분 조금 더 그런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주시죠. 일단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거시적인 이렇게 봤다고 하면 미시적인 거를 볼 때에는 일단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전반이 오를 때랑 그 전반이 조금 침체되어 거래가 좀 급감했을 때의 두 개의 편차를 두고 확실히 봐야 되는 건 특히 이제 하방 공급 압력이 좀 강해졌을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을 하나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 과연 돈이 돌고 있느냐. 돈이 도느냐, 그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 있으니까 직장이 있느냐, 일자리가 있느냐, 일자리가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일자리가 있고 현금이 흐르는. 네, 그리고 그쪽 지역 전체 그 돈이 같이 흘러주고 있느냐. 네, 이걸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볼 때 얘는 사실 다른 지표는 거의 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지표 볼 때는 상권부서 시스템이 있어요. 소상공인 네. 상권부서 시스템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들어가서 그쪽에 지금 현재 매출이 얼마 되는지 그렇죠. 다 신용카드 매출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그러면 그쪽에 돈이 돌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단순하게 살펴봐도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수요와 공급입니다. 아무리 그 동네에 돈이 많아도 공급량이 많으면 어떤 곳이라도 거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급 앞엔 장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량을 보고 내가 빠져나올 때까지도 요 시기에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적정한지, 그 주변이, 그리고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인구들이 특정 어떤 지역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빨려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바로 그것이 옆라인 쪽이 영향을 받고 있다. 네. 라고 하면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지역의 공급량도 같이 봐야 돼요. 네. 왜냐면 어차피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있어요. 대구와 구미가 있으면 네. 일반적으로 구미는 대구에 영향을 못 줘요. 네. 그런데 대구는 구미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이 구미는 대구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구미의 공급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구의 공급량이 많으면 구미가 다이나믹하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예요. 그걸 같이 봐주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하방 시기에는 또 디테일하게 봐야 그 단지를 세부적으로 뜯어서 봐야 돼요. 이 단지에 어떤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느냐, 과연 이쪽에 전세가 나가면 얼마 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이 하방 시기에 주기계가 얼마 만에 전세 가격이 오르고 곧 내리고, 그리고 가격 차이가 편차가 있다면 최고가는 전세 신고가는 얼마에 거래가 됐으면 그게 언제였었고, 금매처럼 이게 빠르게 전세가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으면 이건 언제쯤이었었다. 그게 다 데이터로 다 되어 있으세요? 저는 분류를 해놨죠. 와, 그게 다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시군요.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로봇을 만들면 돼. 이게 왜 이제 네이버나 이런 거에도 이제 검색 키워드를 넣으면 검색 키워드를 맞춰가지고 연동해서 이제 찾아주는 봇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 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봇에 특정 키워드를 설정을 해가지고 땡겨오면 돼요, 자료들. 빅데이터네요. 빅데이터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인터넷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래도 그런 공개 네. 데이터를 통해서 네.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이거 분류를 보니까 하는 장맛이네. 이거 며느리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그 장맛 레시피를 지금, 이거는 엄청나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네. 잘 나열을 해서 그런 지표들과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네. 우리가 일일이 따져봐도 되고, 근데 지금 부자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동화 시켜놨다. 그렇죠. 이 봇으로 땡겨올 수, 엑셀로 저장되도록 해놨으니까. 멋지세요. 정말 멋지세요. 필요해서 한 거예요. 필요해서. 그게 옛날에 보면은 그 드래곤볼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 그 스카우트라 그러잖아요. 네. 상대방의 전투력을 네. 헬스 포인트와 마나 포인트 그런 이제 그런 킬 레벨들을 갖다가 보는 그 방금 말 듣는데 이미 부따님은 부동산 스카우터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고켈님의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 나오네요.
만화를 좋아하시는군요. 제 인생이 만화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아했었는데. 드래곤볼은 진짜 천재가 만들어낸 도리야마 작품이죠. 아키라. 네, 진짜 최고죠. 돈 많이 버셨죠? 아니, 저 드래곤볼 지금 세대는 아나 모르겠는데. 알 거예요. 계속해서 리뉴얼돼서 이제 비디오로도 영상물로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저 지금 그 스카우터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어디서건 그게 만화지만은 어떤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이디어고 네네. 그게 더 구체화될 거고 네. 실제로 그 전쟁 같은 거 할 때 네. 그런 전투력 같은 것도 다 지수화 해가지고 정량적으로 다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끔 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뭐 전차 얘기할 때 전 그런 생각도 좀 잠깐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장교들이 배우는 거에 있어요. 이제 명칭이 따로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일본이 그 하와이 진주만 기습하기 전에 네네네. 사실 자기들이 미국한테 잽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게 그 산업 전반 지표를 따로 뽑았었어요. 아 혹시 장교 출신이세요? 아니요. 이거는 뭐 밀떡이면 다 아는 거예요. 아 밀떡이시구나. 네. 아까부터 전차 얘기하고 막 그러시길래 야 어디 저기 특수전 이런 데 갔다 오셨나 막 이런 생각 혼자 했거든요. 그런 역사 전쟁 다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많이 좋아하죠. 아 저랑 취향이 똑같으시네요. 저도 전쟁 영화 하면은 그냥 밤새서 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아 밴드 오브 브라더스 방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DVD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맨날 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그 장교들, 일본 장교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장교들도 그게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를 확보를 할 때 네. 기본적으로 여기 보급과 그 다음에 여기 대민 지원 그리고 무기 체계 네. 그리고 이제 병사들의 사기 이런 것들이 총 5가지 정도에서 7가지 정도를 나열해가지고 지표로 수치로 잡는 게 있어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좀 단순화된 이제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거고 예전에 장교들이 직접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들었어요. 미국은 전쟁하기 전에 수학자가 들어간다. 맞아요. 나폴레옹이 정말 유명한 건 나폴레옹이 뭐 외국어나 이게 뛰어난 게 아니라 네. 나폴레옹 수학을 되게 잘했거든요. 아 포병 그 장교 출신이라서. 맞아요. 네. 측량하고. 네, 맞아요. 아,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에 대한 부분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군사는. 네.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이제 군대는 딱 그런 게 있잖아. 이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작전을 짰으면 네. 이 작전이 어그러졌을 때와 이 작전이 중간에 어그러졌을 때 이 작전이 성공했을 때 이제 탈출법 이 해법들을 미리 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플랜 B, 플랜 C를 다 맞아요. 계획을 하겠죠.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이 장교 출신들을 많이 섭외해 가신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투자 방식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 네. 물론 이제 부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 말이 맞는데 네네. 과거에 이제 저희는 MZ 세대니까 네네. 형님은 MZ 세대 아니십니까? 저는 X세대. 아 X세대 그 좋아요. X세대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X세대? 아 죄송해요. 네, X세대. X세대까지는 네. 이제 그런 전략과 네, 그런 네. 것들 다 배우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들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지금 기업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네. 말을 잘 듣기 때문이 아닐까? 군인들은 그렇죠. 뭐 상명하복. 네, 잘하죠. 상명하복. 예전에 그런 말 들었어요. 삼성은 뭐 그런 노조에 어떤 가입할 만한 어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뭐 자격증을 많이 땄습니다. 뭐 어떤 봉사활동 막 이런 걸 했습니다 하면서 네네. 이 사람은 튀겠다. 우리가 압력을 가했을 때 다른 데로 튀어버릴 놈이다 하면 안 뽑는데요. 그 삼성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우리는 그냥 충실하게 학점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점 외 것들에 좀 충실한 사람들은 잘 안 뽑는데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업에서 군인 출신들을 잘 뽑는 이유가 상명하복에 아주 이번에도 보세요. 용산에 국방부 빼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뺐잖아요. 얼마나 말 잘 들어. 임명관자가 시키는 거면 해야죠. 근데 전 정권 때 광화문에다 청사 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외교부라든지 다 있었을 텐데 걔네들 안 뺐잖아. 근데 국방부 빼란 말 안 했거든 그때는. 근데 이번 정권 때는 국방부 빼라고 했는데 바로 뺐어. 근데 아마 국방부는 전 정권이든 그 전 정권이든 했을 거예요. 맞아. 전시에 그 지휘권자가 지시했으면 무조건 따르겠죠. 근데 만약에 누가 돼도 다른 공무원들한테 빼라고 했으면 뺐겠냐 이거예요.
안 뺐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혁신도시 지금 가고 있지만은 공기업들을 전국에 다 흐트려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눈치 보다가 정권의 눈치 보다가 노무현 김대중 당시였나 노무현 당시에 그 혁신도시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나중에 박근혜 정권 왔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의 그 한전 본사가 안 내려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 문정권 때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기업들이 다 눈치 보다가 다시 박근혜 때 다시 올라올 거라는 희망을 품다가 문 때 다시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3초보로 빠지긴 했는데 어찌됐건 군인 출신들이 상명하복을 굉장히 잘해서 기업에서는 뽑아가지 않았을까. 잠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사불란 하잖아요. 그렇죠. 기응변도 빠르고. 네. 그게 정말 좋은. 왜냐하면 변수가 진짜 많은 게 투자 쪽이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부따님은 투자를 전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저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 목숨 건 건 똑같으니까요. 아 지금도 그때 절박감이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 못하죠.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아니 지금 그래도 빚도 다 갚았고 어느 정도 자산을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산의 파이 규모가 커지면서 네.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이렇게 키운 만큼 단기간에 키운 만큼 항상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단기간에 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느낌을 항상 가져요. 그 불안감과 동시에 안도감이 동시에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중독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중독일 수도 있겠죠. 근데 등기 중독. 등기 중독일 수도 있죠. 근데 네. 저는 어찌됐든 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된 거는 나의 뇌 구조도 그렇고 내 삶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는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제 가족들을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 초반에 그렇게 몸을 좀 혹사시키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건강이 좀 많이 나빠졌었어요. 그래서 요즘 또 한 번씩 느끼거든요. 좀 그렇게 내가 건강하지는 못하겠다. 이게 내가 그때 당시엔 제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고 시간과 건강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할 때 시간은 반드시 나한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어떤 투자든 우린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 미래에 있는 시간 내가 지금 당장 끌어와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 투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을 절대 희생시킬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희생시키는 제가 그 시간만큼 잠을 줄이고 내 몸에 좋을 걸 다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하실 거잖아요. 예, 똑같이 했을 거예요. 맞아, 그 막 느껴져가지고 지금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가족한테도 혹시라도 이제 뭐가 잘못됐을 때 내가 혹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좀 급한 거죠. 이제 몸이 좀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아니 아까 지금 전쟁 얘기했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을 전투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그거 같은데 살아있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걸로는 별로 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네. 결과가 나왔을 때는 느끼죠. 어찌됐건 그런 보람을 느낄 때마다 약간 헬스 포인트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내려가는데 등기를 부으면은 이제 그때 조금 이제 순정이 되고. 근데 할 때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똑같아요. 뭐 부따님만큼의 압력감은 없지만 저는 그 마음, 그 심정 한 10분의 1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 많이 절박하기 때문에 나 애가 둘이 있어가지고 잘 하시잖아요. 근데. 아휴 힘들어요. 진짜 이게 자녀가 있으면 정말 힘든 게 내가 굶는 거는 참아요. 자녀가 굶는 거는 못 참겠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또 밥은 먹이고 살 수 있지만 다른 자녀랑 비교했을 때 저 집 저 자녀는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내 자녀는 그걸 못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괜히 미안하고 애들한테 그 부모로서 못 해주니까 그런 마음 좀 있어가지고 더 좀 상대적 절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애 없는 사람들이 부러운데. 혹시 그런 거 기억나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바나나 같은 게 귀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잣집에 딱 가면 이렇게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과일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네.
바나나 보면 진짜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 마음에 이제 하나 달라고 하면 네. 되게 이제 면박을 받거나 아니면은 약간 마음에 좀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 듣고 하나 얻어먹던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대부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귀했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귀했잖아요 그때는. 안 주려고. 맞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 아이가 그런 경험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싫을 것 같거든요. 아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그 굴욕감을 내 아이는 안 느끼게 하려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투영이 되셔서 지금의 고켈님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뭐 가족 얘기하셨는데 네네. 진짜 저는 부모님이 네네. 명의도 안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왜 안 빌려주냐면 그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 자기 생물학적인 아버지 가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 책을 냈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가난한 부모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벌 수 없는 부모님이에요. 마인드가 모르겠어요. 제가 부모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이러한 부동산적인 호재가 있고 내가 이런 체력이 돼서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형제 명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돈을 낼 테니 그리고 심지어 이곳에서 부모님이 살게 해드릴 테니 노후를 이렇게 준비합시다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노후 대비책으로 부모님한테 명의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못 주세요. 겁이 나셔서.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아싸리 제가 그냥 건물을 사가지고 이거 가지십시오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멋지게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건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 형이 이제 미국에서 졸업을 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졸업을 했어요. 네바다 주립대학교 나왔어요. 좋은 학교인데. 이게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원래 저희 부모님은 동부로 보냈죠. 필라델피아를 보냈어요. 그쪽이 일단 필라델피아를 보냈는데 저희 형은 거기서 2년제를 나오고 이제 보통 이제 3학년 때 편입을 하잖아요. 그쵸, 편입하죠. 그 편입을 라스베가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간 케이스는 잘 없는데. 없죠.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때 서브프라임이었거든요. 저희 형 졸업할 당시가. 원래는 라스베가스에서 졸업을 하면 거기 있는 호텔로 취업이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네, 근데 당시에 서브프라임이 맞고 저희 형이 이제 병역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들어왔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면 아깝잖아. 아깝죠. 우리 온 가족이 미국 여행 한번 가자. 그래서 저희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라스베가스 당연히 들렸고 뉴욕 찍고 밑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세도나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우리 그 절벽 뭐지? 뭐더라? 무슨 산맥 있는데 죄송해요. 아무튼 세도나라는 데는 박찬호가 1년에 한 번씩 들렸대요. 기가 나오는 데요. 좋은 기운,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지역인데 명당이구나. 예, 거기에 가서 제가 이제 뭐 써놓는 게 있는데 나중에 부모님께 여기에 집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다가 적어놓고 왔어요.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는 새겼어. 살다 보니까 라스베가스는 무슨 미국 무슨 한국에도 집 한 채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진짜 집이 없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부동산에 또 입문하게 됐습니다. 잠시 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저는 부따님이 더 궁금하니까. 부따님 진짜 저는 오늘 놀랬던 게 진짜 전쟁이시네요. 전쟁의 그런 전투에 임하는 절박한 심정.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찌됐건 개인 명의도 다 투자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개인 명의로 다 담으시고 또 이제 갭 투자는 법인으로도 계속 사팔사팔 하시면서 투자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조금 하시고 하실 것 같네요. 다. 근데 코인은 처음에 안 하다가 네네네. 주변에서 하도 추천을 좀 해서 좀 해보라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금 저는 코인 예측할 수 없는 건 잘 안 하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건 안 하는데 이제
이제 다른 걸로 자꾸 수익이 나니까 네. 그러면 코인도 잘 맞을 거다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그래서 했죠. 해가지고 수익이 나긴 났어요. 뭐 샀는지 좀 말해주세요. 그 정도는 말해줬었잖아요. 저는 에이다 샀습니다. 에이다. 네. 저는 솔라나하고 솔라나.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둘 다 수익 남기고. 솔라나. 네. 곧 솔라나? 근데 워낙 쌀 때 샀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그러셨구나. 네, 크게 뭐 그렇게 많이 안 휘둘리고 잘 가지고 있고. 네. 판 것 수익 날 때마다 조금씩 팔았죠. 대단하세요. 저는 네. 주식이나 네. 코인이나 다 물리고 다 손절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정리하고 그냥 부동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레벨이 이제 약 800m 앞 부동산으로 시속 더 60km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레벨이어가지고. 단속 지점입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강제 존버가 돼요. 강제적이죠. 저는 제 심리가 네.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네. 그 휘둘려 잘. 그리고 정보를 맨날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 뭐 주식 경제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다 보면은 금방 또 사람 마음이 동화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팔아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았어요. 정말 팔고 싶을 때 피 4천만 원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안 팔고 싶을 때 피를 2억 준다 그랬어요. 진짜 제가 그 부동산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부동산 사랑이죠. 예, 그런 경우 잘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한국 자산시장에서 이전 이제 20년까지 기록을 보면 사실은 부동산 자산의 그 규모보다 사실 네. 주식의 규모가 훨씬 더 컸고 수익률도 훨씬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재밌는 건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주식으로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묻어둔 사람들이 돈을 대부분 벌었다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저번 시장 때 코인으로 한참 크게 돈 버셨 젊은 분들, 그러니까 영앤리치라 그러잖아요. 우리 저기 팬이님 사기 때도 네네. 있어요. 코인 부자 20대. 그런 분들도 일단 큰 몫의 돈은 일단 부동산으로 다들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그분들도 다 부동산으로 다 환원시키고 계세요. 맞아요. 보고 있으면. 이게 안전자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붕괴되면 결국 경제 전반이 다 무너지는 거라서 네. 부동산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포트폴리오 좀 다양하게 미리 해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어떤 한 자산이 무조건 계속해서 오르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언젠가 한번 꺾일 때가 있고 하락이 올 때가 있고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게 영향을 덜 받는 거에서 수익을 내야 되고 네. 이게 서로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 때,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아서 자본금이 없을 때 그나마 좀 보탬이 됐던 게 주식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정말 그것도 철저히 한 것은 진짜 리스크를 걸고 저는 나눠 담기 아니고 돈 없는 사람 절대 나눠 담기 하시면 안 돼요. 한 방에 한 곳에 모으셔야 돼요. 다만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오르겠다는 판단이 확실하게 있을 때 그때 하셔야 돼요. 와.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한 300% 넘게 나왔었으니까. 그것도 쌀 때 했어요. 쌀 때 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거고.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네. 숫자에 좀 뭐랄까 특화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숫자를 잘 다루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전공이 뭐예요? 저는 연극영화과 나왔어요. 연출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진짜요? 연극영화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재밌는 뽕트를 만드시는군요. 그렇죠. 요한이랑 같이. 네, 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팬이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너무 귀엽대요. 붓다님이 귀엽대요. 아, 그래요? 그분은 또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우리가 아들 같고 조카 네. 같으니까. 그러시겠다 진짜. 지금 네. 인생을 너무 영화처럼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망한 영화. 부동산 전쟁 영화를 찍고 계신 것 같은데. 좋은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아니라 랜드 오브 브라더스. 랜드 오브 브라더스. 이거 괜찮은데요? 형님 나중에 뭐 커뮤니티 지금도 이렇게 하시지만은 플랫폼 만드실 때 랜드 오브 브라더스로 가시죠. 이거 아이디어. 저는 최근에 이제 아이디는 고도 캘리포니아를 쓰지만은
저의 플랫폼 뭐 사업을 하면 어떤 회사 이름은 네네. 49ers라고 이제 49ers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왜요? 49ers 그 팬님한테도 배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고덕에 왔을 때 캘리포니아 금맥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덕 캘리포니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금이라고 우리가 이제 또 치환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고덕, 거기에 사람들이 놀려들고 있다. 인부든 아니면 거기 협력업체든 뭐 정직원이든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꽤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캘리포니아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고덕 캘리포니아를 떠올렸죠. 아, 네. 근데 그거를 또 정의를 내려주시더라고요. 49ers 그러니까 49이 이제 49잖아요. 네. 1849년도에 이제 골드러시가 시작됐을 때 갔던 그 사람들 이민자들을 이제 49ers라 부른대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풋볼팀 이름이 49er. 그래서 저는 평택에 지금 다 49er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뭐 고시원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고시원도 49er를 위한 공간. 뭐 나중에 내가 뭐 바버샵을 예를 들어 뭐 이발소 같은 거를 만약에 냈어. 뭐 49er 바버샵 이런 게 이미 역사적으로 100년 전에 미국에 있었고 그게 평택에 지금 재현되고 있다. 저는 49ers에 지금 뭐랄까 몰입하고 있다. 형님은 랜드 오브 브라더스. 아 죄송해요. 형님이라 했는데 붓다님. 예. 그건 알죠. 골드러시 때 사실 금맥으로 돈 번 사람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골드러시 온 사람들한테 물건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때 주점들이나 네. 숙박업들이.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고덕에다가 지금 저희 가면 또 감자탕집을 가는데요. 감자탕집을 열고 싶다. 감자탕집. 네. 지금 또 저희 선한 부자님이라고 우리 팬이님 수강생이신데 그분도 이제 영광에서 대표 선수로 올라오셨어요. 가족 대표로. 영광에서 지금 감자탕집을 하고 계세요. 가족들이. 근데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으셔가지고 고덕에 올라오셨는데 실제로 친동생이 그 대광 그 로제비앙 앞에서 부동산을 하시고 그래서 부동산을 배우려고 오셨고 지금 이제 상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을 하고 계신데 투자에 대한 이제 꿈을 꾸고 계시죠. 근데 이분도 고덕에서 여기선 뭘 해도 되겠다. 그리고 주력이 감자탕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 여기다가 감자탕 사업을 프랜차이즈로 하면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감자탕은 이제 뼈를 씻어야 되잖아요. 씻고 그렇죠. 삶아야 되잖아요. 이게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제 그래도 성인 남자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넌지시 해주셔가지고 아 저도 지금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쪽의 사업을 고덕에서 꼭 하고 싶어서 지금 감자탕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고덕같이 이렇게 소비지향이 풍부해질 지역에서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맛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하면 그럼요. 그냥 기본 탄환하니까요. 아 저번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편지네 거기. 근데 지금 원래는 솥을 3통을 다 팔았어요. 하루에 3통을 파신대요. 그럼 팔면 조기로 장사 접고 들어가신대요. 근데 저희 것만 지금 대짜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아무튼 먹으러 가는데 또 이렇게 랜드 오브 브라더스가 또 감자탕까지 또 우리한테 주는데 그 고덕 얘기 잠깐 하면은 고덕에 저기 음식 장사 중에 제일 잘 되는 데가 삼성로 앞에 있는 양평 해장국집 제일 잘 됩니다. 그리고 해장국집은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감자탕, 해장국 이 두 가지 종목이 소주 한 잔으로도 좋고 그 마진이 제일 남아요. 네, 밥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점심 한 끼로도 아주 좋고. 왜냐면 불필요한 부식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솥 삶아 놓고 이제 퍼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진이 데워주기만 하면 되고. 원래 음식점 하게 되면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료 이제 음식점 메뉴가 많으면 단가 설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재료가 이제 스푼으로 들어가니까 그램당 얼마 이걸 되게 정밀하게
단가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또 이 재료가 많아지면 지금처럼 이제 원자재가가 변동되면 식자재도 변동이 오잖아요. 네. 그 식자재 변동에 따라서 단가가 사실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국밥집이 되게 메리트가 있죠. 장사 잘 되는 국밥집은 돈 많이 벌어요. 아니면 고깃집도 단가 대부분 한 곳에서 대량으로 받아서 꾸준하게 고기만 팔기 때문에. 아 나중에 또 이제 또 한뚝배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하나 지금 먹는 장사 또 기획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먹는 장사는 근데 이제 기획하는 건 사실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아 맞다.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시는 이유가 그 아까 성수에 정책 자금, 네네. 정부 지원 자금 같은 거를 이제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때 사업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사업이 먹는 장사. 먹는 장사라기보다 이건 제조라서요. 제조업. 네, 제조업이라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먹거리 사업, 이게 먹거리 장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다른 도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이렇게 내가 그렇게 손해 볼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해도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네. 하고 있는 거고. 아 진짜 오늘 뭐랄까 터널을 하나 쭉 빠져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부따님이 어떤 계기로 절박한 심정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쟁이더라, 전투 시스템이더라.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그 전장 환경을 보는 그런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원리를 좀 알려주셨고, 아 전장 환경 분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들었는데 전장 환경 분석. 그거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장교들은 뽑습니다. 아 그 말씀하신 게 PMSI 같아요. 네, PMSI. PMESII 해가지고 PMSI라고 얘기해요. 서천, 장교들이 그거 해요. 맞아요. P가 뭐죠? P가 뭐의 약자더라? P, M은 뭐 밀리터리 것이고, E는 이코노미, S는 소셜 소사이어티, I는 인스트럭션, 사회 기반, 그 인스트럭 뭐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거, 그죠? 정치가 영어로 폴리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P가 폴리틱이다. 맞아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기반, 막 그런 거를 수치화시켜가지고 국가 대 국가를 이제 비교하고, 네. 그 안에서도 전투까지 이제 분석. 맞아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전투력도 다 해가지고, 야, 저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있죠? 잠시 후 오른쪽 저도 밀떡이거든요. 야,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쯤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 근데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절반요? 지금 공주시 지나고 있거든요. 공주. 네. 왜 이렇게 꽤 아까 막혔구나. 막혔죠. 아까 왜 그렇게 시속 30km, 40km 막 가다가 중간에 80km 가고. 네. 제가 유급 그건 안 샀어요. 안 샀어요? 네, 준파크는 그냥 안 하기로 해서 너무 겁나더라고요. 겁나는 게 이제 공주가 그게 풀렸잖아요.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다 보니까 오른쪽 방향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거래가 더 많아지고, 그런 유급, 그러니까 공주가 묶여 있으면 유구가 좀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또 한 번은 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유구 쪽에 부동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유 그 돈이면은 내 땅에다가 집 사불지, 집을 지어불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세가 형성이 과연 그만큼 분양가만큼 되겠나. 근데 어디나 지금 전세가는 좀 받치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세종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공주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고, 그리고 원래 로컬들이 비판하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 그럼 유급도 사러 가야 되나? 이미 놓친 거 아니었나요? 아니 남아있어요. 그래요? 그건 미분양이기 때문에 하려면 해요. 하려면 한다. 네. 그래서 그때 로얄층도 좀 뽑아놨긴 했는데, 네. 하나만 살까요 그냥 그러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라.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마침 지금 저기에 유구가 보이네요. 네. 당진 유구. 야, 그러면은 일단 유구도 다시 한번 째려보겠습니다. 한번 봐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또 도따님한테 말을 듣고 나면 또 내일 당장 저는 지금 전화할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제가 그때 공주에 왔을 때 느꼈던 이제 배웠던 네. 팬님한테 배웠던 이제 명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의 단비는 골고루 내린다. 서울이 오르면 지방도 오를 수밖에 없고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오르는 지역을 잘 찾아가지고 사두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최근에 그 김시덕이라는 사람이 좀 유명하잖아요. 개그맨이요? 아니 김시덕이라고 도시 네네네네네. 문헌 학자.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지역 분석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책도 그, 갖고. 예, 역사를 통해서 이제 도시에 내가 사야 할 곳과 살아야 할 곳을 구별해라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강남에 대해서 이분이 평가를 하실 때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강남이 그 원래는 내가 주거로는 좋은 입지가 아니다. 그렇죠. 거긴 정책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환경 뭐 그런 뭐 교통이라든지 그런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침수가 있었고 수해가 있었고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다. 실제로 진짜 부자들은 한남동에서 뭐 대를 이어서 거기 그 지역을 지킨다. 그리고 원래 진짜 부자들은 사람 번잡한 데 싫어한다. 약간 조용하니 그런 이제 뭐랄까 곳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방이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되면서 지방이 소멸한다라는 이제 어떤 중론이잖아요. 그런 대세론 같은 거. 예, 중론인데 저는 그때 그 김시덕 박사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국가가 지금 한쪽으로 비대칭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그러면 지방도 어떤 정책적인 특효약을 쓸 거야. 대표적인 게 과거에 세종시로 이제 이전한다든지 지금 공기업들을 다 전국으로 다 분산시켰잖아요. 혁신도시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그 지역을 특화시키는 정책으로 인구를 반강제적으로 분산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했었거든요. 네. 요 견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일단 인구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환경 자체를 좀 생각해봐야 돼요. 인구가 뭉쳐서 살게 된 계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았어요. 거기에 먹고 살게 생기고 주거 환경이 괜찮고 이쪽에서 내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고 살았어도 농사를 지어도 뭘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형성하는 무조건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기준이 되잖아요. 네. 근데 특성화 시킨다는 것 자체는 그 특성화에 맞는 직구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 사실 이제 이건 꽤 됐죠. 사실 지방이 그렇게 약간 침체기를 겪으면 인구 소멸의 이제 기로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국토 균형 발전안으로 지금 대부분 이제 국토 개발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선회를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인 거죠. 네네네. 이게 기본 모토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그 산업에 대해서 이제 특성화에 맞게 들어간 사람들 중에 네. 만약에 그 특성화라는 게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 여기 세금 몇 프로 반면에 이렇게 해서 수많은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그 농사를 대부분 모르고 안 지을 사람들은 안 가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도시 자체 사멸을 막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많이들 쓰는 방법은 도시의 공동체화를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두세 개 정도 사멸되어가는 도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일단 삼천포 쪽을 잘 아시잖아요. 어우, 제가 삼천포 출신이죠. 잘 아시잖아요. 네. 결국엔 사멸되어간 도시들을 사천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좀 중규모 이하의 도시들은 그렇게 하나씩 덩어리를 그냥 크게 파이렇게 해서 하나 묶어버리는 형태로 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안 맞춰주면 솔직히 네. 그 지방에 당연히 강제로 보낸다고 이 사람들 인구를 이제 후소를 안 나오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구의 증가라는 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낳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택의 공급과 혹은 여기에 수요에 대한 예측 부분들 다 맞추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결혼을 해서 네. 자녀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함께
뒷받침이 돼야 이 부동산 정책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네. 부동산 하나만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뭐 결혼을 쉽게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지원 정책이 생기고 아이를 많이 다주택 뭐 다자녀를 가졌을 때 어떤 혜택을 해주며 그래서 왜 허경영 씨가 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농담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게 뭐냐면 사자 4명 이상 낳으면 집을 한 채 주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굉장히 쌈박하다. 굉장히 쌈박하죠 이거. 네. 그러면 그 집 한 채 가격대가 진짜 웬만한 내가 월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 그걸 그렇죠. 국가에서 보증해 주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도 되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지금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정책이긴 하지만 네. 지금의 정책이나 정치인들 한국의 이제 구조 자체는 결국에는 자기네 투표를 할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LH가 네. 왜 무조건 좋은 입지에 싼 주택을 공급해야 되냐고 제가 비판했었잖아요. 예. 만약 용산 같은 지역이면 만약에 세금을 투여해서 요 땅을 수용해가지고 아파트 공급할 거면 네. 비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비싸게 아예 지어버리고 네. 그 사람들이 비싸게 지불한 그 돈의 차익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차익분만큼 세금을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더 넓고 더 많은 부지에 좀 약간 경기도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즉슨 정치인들은 누가 잘 먹고 잘 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표를 누가 찍어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부따님을 국회로. 이게 구조적인 측면에 그런 게 정치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 지금 이제 그거 진짜 너무 절감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지금 이전 정부에서 막아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손을 못 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도 있지만 네. 거기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신 분께서 이분 아무리 봐도 차기 아니면 차차기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아, 지금 원씨 그분요? 네. 절대 자기 표를 갉아먹을 짓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분, 아, 저는 정치적 얘기를 중립으로 시킬게요. 근데 포퓰리즘 같아요. 그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말했잖아. 얘만 꿈이 있다니까요. 아, 전에 오히려 쌀 언니가 더 순수했어, 내가 봤을 때. 그분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건 없었거든. 근데 이분은 본인이 원하는 것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약간 쌀 언니는 마리 앙뚜아네트 같았고. 마리안투아네트. 그 아시죠? 네. 그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줘라. 그랬다가 네. 지금 목 잘렸잖아요. 쌀 언니가 그런 느낌이었잖아. 근데 원씨 이분은 좀 곤란해요. 이게 대장동을 다뤘을 때의 어조랑 지금 본인이 국토부에 올라가신 뒤에 어조가 이렇게 달라지시면 많이 곤란하죠. 아, 진짜 저는 정치 얘기 잠깐 빼죠. 근데 네네. 그러니까 그것까진 제가 정말 죄송해요. 진짜 저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나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 제가 얼굴 까고 제가 얘기할게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지금 전 균형 발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용산 예시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통합을 시킬 것이고 어쨌든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보통 지방들 중에서 이게 사멸이 돼서 없어지면서 동시에 하나 통합이 될 때 그쪽에 이제 이쪽에서 어쨌든 그 통합된 걸 같이 누리면서 먹고 살아야 될 걸 던져주거든요.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주요 도시에 있던 공항 같은 시설들 혹은 뭐 전투비행단이나 혹은 군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서 지내면서 여기 소비 여력을 발생시키는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지역들을 그런 이제 인프라들을 통합되는 곳에다가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대도시 광역시 규모에 있을 때는 그런 군시설이 있으면 민원권이 되지만 이게 중규모로 가면 여기에 이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군과 민이 밀착이 되거든요. 같이 살 수가 있죠. 상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을 보내주면서 대신 그에 따른 마땅한 보상을 함께 주는 방식을 택하겠죠. 경주가 좀 그런 편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월성원전이 들어가면서 이제 방패장이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알지는 이제
이런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어느 정도 감사할 시기가 다가와요. 한 번씩 와요. 주식처럼. 네. 제주도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한번 그렇게 다른 산업이 마땅히 없으면 여기 경제 전반 한가지 지방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경주는 이 방패 장안으로 진짜 뭐 대한민국 안에서 몇 안에 드는 중규모 도시로 성장 발돋움을 했으니까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중앙에서 계속 지원금이 내려. 경주가 망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었군요. 수시로 이제 자금이 이제 지원이 되니까요. 아.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경주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경주 역세권이 생겨난 이유도 네. 결국엔 경주 내부의 문화재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나 이제 주택을 늘릴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네. 여기 자체가 돈이 있으니까 이 지역 자체 좀 더 활성화하면 인구가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럼 네. 살 곳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옆에 확장을 시켜준 거거든요. 네. 그거랑 똑같이 다른 지방들도 여기에 이제 광역시나 이런 데서 인구가 아주 초밀도로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서는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걸 이 지방에 통합을 좀 더 같이 넣어주고 네.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조금 더 외곽에서 같이 몰려오는 현상이 발생을 해주면 네. 그 지방도 살고 그리고 거기 이제 중앙에서 이제 예를 들면 광역시에서 곤란해하던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부지들을 이제 내려보는 효과가 생기니까 네. 상생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런 식으로. 걱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지방의 인구 소멸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정책적인 효과라든지 또 미래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살짝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이제 코로나19 보면서 더 좀 약간 많이 체감을 했던 건데 사람들이 주거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제는 웬만한 걸 집에서 재택도 가능한 데다가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웬만하면 다 배달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외부의 인프라가 완전체로 있는 지역이 꼭 아니어도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예를 들면 이쁜 풍경이 보이고 공원이 확실히 조성이 돼 있고 뭐 아니 분따님도 집에서 수업하시잖아요. 온라인 수업. 아 온라인 수업이요? 네. 그건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세요? 네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집 밖에 나갔을 때도 되게 아름다운 풍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선호하는 게 확실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주택과 내 거주하는 공간과 내 직장이 좀 거리가 멀어도 되는 게 더 이제 상황이 조금 더 극명하게 좀 다가온 게 GTX는 교통 라인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근성의 시간이 되게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계속 발생하니까 지방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직장 광역시에 있어. 그런데 내가 접근하는 게 GTX 여기 뭐 예를 들면 기차를 한번 타거나 아니면은 차를 타고 운전했을 때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서 30분 만에 주파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면 공기 좋고 맑은데 자연이 이쁜데 이런 데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다만 서울은 그게 안 돼요. 서울은 어떻게 되지? 일단 도로 체계 자체가 변화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데다가 각 이제 구획별로 이제 가려고 하면 대중교통은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쪽 주변에 직주 근처에 살고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지금 그 얘기는 전혀 논외인 거고 나머지 이제 광역시라든지 혹은 이제 지방에서 광역시 이런 식으로 혹은 주요 입지에서 이제 주요 지방 도시에서 외곽으로 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는 게 움직임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런 방향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혁신도시랑 기업도시 이런 것들 지금 발전해가는 걸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도 몰려 들어가는 건 이 기업도시 안에 이제 말씀드린 중앙에서 뭘 혜택을 주잖아요. 고덕을 예를 들면 고덕 신도시가 생겼다고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괜찮은 국제학교를 넣어준다든지 계속 인프라를 계속 뭔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넣어주면서 인구가 들어가고 유도를 하잖아요. 진짜 그 고독 하니까 또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너무 작게 넣어주고 있어요. 국장 4개는 넣어야지. 지금 막 하나로 끝내려고 하잖아, 나쁜 놈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계획한 거 보게 말좀 유도리 있게 뭐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변동을 못 주고 있네. 진짜 그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 쓰레기. 죄송해요. 진짜 병맛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독 쪽에나 이렇게 평택에 들어오시는 인구 수나 이런 직주의 이제 우수함이 이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속도가 너무 빠른 거를 못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니즈를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그 고독의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를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LH가 있잖아요. 공기업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을 했으면
평택시, 지방자치단체 1개, 그리고 경기도 도무용론, 국토부 관심 없음. 니들이 알아서 해와. 난 결정만 할게. 리스크 없는 것만 갖고 와. 아주 그냥 쓰레기. 병맛이에요. 예, 이게 네. 저기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고위급 공무원이신 분들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시는 것도 좀 있다 보니까 관료주의. 네, 관료주의. 예. 그 부분은 이제 워낙에 뭐 어디든 좀 이런 병폐가 있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뭐 또 거기에 또 우리는 또 굴복하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기회를 찾아내야죠. 어찌됐건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지금 핸드폰이 과열된 상태로 잠깐 껐다가 다시 또 3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